안녕하십니까, 스타강사TV 김민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지방직 오늘 시험이 끝났는데요. 그 지방직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국가, 이렇게 가나 여러 국가가 나오면 이건 삼국 시대가 아니면 초기 국가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혼인 풍속이 나온다는 걸로 봤을 때 이건 초기 국가일 가능성이 높고, 혼인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를 삼는다. 자, 신랑 집에 여자를 드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초기 국가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매매혼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옥저의 민며느리제가 되겠다. 자, 옥저의 민며느리제가 있으면 이거와 대응되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입니까? 고구려의 서옥제가 되겠죠. 고구려의 서옥제는 사위가 그 신부집 뒷곁에다가 서옥 또는 소옥이라는 걸 지어놓고 있다가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대릴사회제가 되겠고, 그래서 민며느리제랑 이제 대응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미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매매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남자가 집을 사야죠. 집을. 그런 것처럼 아랍에는 남자가 지참금을 여자한테 줘야 된대. 그런 것처럼 여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혼이고, 여기는 어디다? 옥저가 되겠고요. 여기는 나라에서 대를 춤추는데 영고라고 한다. 영고, 부여, 영고, 부여가 되겠죠. 그럼 가나 국가. 자, 이럴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옥, 부.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무천은 동무. 자, 동족의 책무다. 동해는 조계온, 책화, 무천. 오케이? 땡이다. 그래서 옥저 게르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오부 중에서 게르부가 권력을 장악한 건 바로 고구려가 되겠고, 자,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자,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럼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철이망리 생산되어. 철 하면 변한 철덩이가 나와. 변한 철덩이 하면 변한이 되겠습니다. 사만 중에서 변한은 뭔가 뭐 자세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동족의 책무,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삼읍사는 골빈 옥민이 가족.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두 문자 중에서 몇 가지만. 삼읍, 읍군과 삼노라는 뜻이에요. 읍군과 삼노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없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군장이다. 읍군과 삼읍에 사는 골빈, 골장제다. 골장제, 옥저고요. 옥민이 가족, 민며느리제. 여기 나왔던 가족 공동명. 이렇게 정도만 정리하시면 옥저랑 그 다음에 동해 삼읍 동족의 책무. 여기도 역시 삼읍 동족의 책무고, 여기도 역시 왕이 없죠. 왕이 없다는 거. 옥저랑 동해가 좀 약해서 왕이 없었다는 거. 나중에 고구려에 복속된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1번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2번 보시면 나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자, 나시니까 나가 뭔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를 보니까 백제왕이, 일단 백제왕이고,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백제왕이 고구려왕과 싸운다. 그건 한 번밖에 없죠. 언제? 4세기 때. 일단 뭐 백제왕들이 고구려왕과 싸우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수험으로서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거는 바로 4세기 때 누굴 얘기하냐? 근초공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때 고구려에서 나가는 왕, 바로 이름이 사유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 고국원왕이 되겠죠. 고국원왕, 원통한 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4세기가 되겠고,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겠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 왕.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로 광개토대왕이 되겠죠. 자, 이건 다 4세기, 일단
여기는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여기는 4세기로 이제 이어지는 게 되겠고, 이거는 이제 노래로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이태천 삼이동, 이거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태천 삼이동 작은 친미 원소강, 내무랑 전기가 연맹약한, 오강장문 비계운동 누속이 가연맹 육무성치 법진 칠영부. 자세한 거는 저의 유튜브를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태천, 2세기 태주왕 고국천왕 다 고구려의 왕들이고, 3세기 고이왕 동천왕, 3세기 때는 백제왕, 그다음에 동천왕, 고구려 왕이 있고요. 4세기, 이제 여기는 4세기니까 자, 지금 근초고왕이고, 자, 여기는 잘라지는 거죠. 이때 백제의 왕들이랑 4세기 때, 그다음 고구려의 왕들이랑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신라, 그죠? 신라의 왕, 내무랑. 신라는 아직 이때까지 약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언급된 왕이 근초고왕이 나왔지만 바로 고국원왕이 나왔죠. 고국원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내무랑 때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거고, 자, 이럴 때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왕, 소수림왕의 업적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소수림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수자들이 말하기를, 소수자들이 시위를 많이 하죠. 불교 대하 율령 반포하라, 반포하라, 반포하라. 그죠? 불교 대하 율령. 불교랑 태학이랑 율령.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삼락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바로 광개토대왕이 좀 더 북쪽으로 만약에 진격을 했다면, 반대로 장수왕은 아래쪽으로, 그래서 평양성을 촌도하면서 했던 왕은 바로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되겠다. 광구검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의 침략을 받았다. 자, 위나라가 나온다는 건 삼국이라는 얘기죠. 자, 중국이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는 바로 3세기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삼이동, 바로 요때라는 거죠. 요때 바로 동천왕이, 동천왕 때는 동서오이라에서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도리어 위에 광구검의 침입을 받는다. 이건 동천왕이 되겠고요. 왕이 직접 말갈경사를 거느리고 요소지방을 공격하였다.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한 거. 자, 언제겠습니까? 바로 고구려의 영량왕이다. 고구려의 영량왕 때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해서 고구려의 요소지방의 그 수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죠. 수, 문제, 양제에서. 그죠? 그리고 또한 고구려를 이어받은 또 발해도 또 어디 저기 산둥지방 등주를 선제 공격하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이어받은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왕경의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되었다. 자, 서시전과 남시전. 그러면 서시전과 남시전이라는 건 서시를 감독하는 관청과 남시를 감독하는 관청이라는 건데, 서시, 남시가 있겠죠? 자, 이거는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동시와 동시전을 생각해야 되겠죠? 동시랑 동시전은 신라 상대 때인 누구 때? 바로 지증왕 때. 지증왕 때 동시랑 동시전이 만들어진 거고, 서시전, 남시전은 바로 효소왕 때다. 통일신라 효소왕 때니까 통일신라 맞고요. 어하주, 조하주가 고급 비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당나라에 보냈다. 일단 이때는 신라가 있을 땐 당나라가 맞았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 때는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와 말의 수 등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했던 게 뭐죠? 바로 신라 민정문서가 되겠죠. 이 신라 민정문서가 삼국시대의 것이 아니고 바로 통일신라 민정문서 또는 정창원문서, 그다음 뭐 그런 신라장정 이렇게 불리는, 그 일본 숙녀가 통일신라 시대 때 놀러 왔는데 그 일본 숙녀한테 고맙다고 이제 불상을 하나 쌓아줬는데 그 쌓았던 종이가 바로 이 민정문서였죠. 거기 안에 봤더니 이제 수치제도, 조세 수치랑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촌락의 토지결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다. 그러면서 국가지계도 아마 나왔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자, 뭐에 호는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그다음 인구는 6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 촌주가 몇 년마다 작성한다?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하고 1년마다 조사 수치하는 거. 그것도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12법과 이항법의 발달. 자, 일단 이항법 이퀄 뭡니까? 모내기법이죠. 자, 모내기법이 우리나라에 온 건 언제입니까? 바로 고려 말이 되겠죠. 고려 말에 들어왔을 때도 이항법 자체가 쉬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내기법 자체가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도 확산이 되지 못한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확산이 되면서 바로 광작이 나오게 된다. 이건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일신라나 이때를 통일신라 그다음 신라 상대 이때를 고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대 때는 어떻다? 고대 때는 그 시비법이 전혀 발달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 땅은 시비법이라는 게 뭐냐면 거름을 주는 기술인데 땅은 이 거름을 주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름을 잘 줘야지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 때만 해도 그렇게 잘 못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땅을 수년 동안 묵혀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작물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은 다음에 그때 다른 영양분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중세 때는 휴경지가 점차 소멸되었다. 이렇게 가다가 바로 조선 전기 때는 연작 상경이 가능해졌다. 그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완전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서적을 편찬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지방직 같은 경우 보통 이런 식의 흐름은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좀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 기역, 기역 나누면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왔는데 기역, 기역, 니은, 디귿이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되겠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좀 더 어려운 문제다. 예전에 이제 경찰에서만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지방직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시면 기역이냐 니은이냐 그럼 의방유치나 동의보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의방유치는 뭐예요? 의학 백과사전으로서 언제입니까? 세종이죠. 세종. 그러니까 세종과 동의보감은 허준 때니까 허균 다 동시대 인물인데 그때 누가 있습니까? 광해군이 있었죠.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마지막에 광해 옆에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유승용, 영화배우 유승용인데 그 영화배우 유승용이 맡았던 역할이 바로 허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을 쓴 그죠? 그 허준,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 역시도 광해군 시절에 있었다.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다. 그럼 세종과 광해군 중에 당연히 세종이 되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니은이로 착각했네요. 착각했네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향약 구급방이랑 향약 집성방이 있다. 자, 여기는 향약 구급방과 직성방에서 일단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자, 디귿 향약 구급방에 기억이 들어가죠. 여기는 지읒, 시옷. 오케이? 자, 여기는 고려가 되겠고요. 고려. 향약이니까 뭔가 약에 관련된 책인데 이건 고려가 되겠고 최초의 약에 관련된 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그다음 여기는 조선이 되겠고 조선 그럼 지읒이니까 조선이 있는 데다가 여기 또 세종까지 있죠. 조선 세종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 중에 이제 갈리는 겁니다. 이거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역, 디귿 중에는 당연히 디귿이겠죠. 그러면 3번, 4번 중에서 적어도 찍어야 된다. 오케이? 니은이 똑같은데 기역과 리을의 순서가 세종. 그러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3번, 4번 중에서 잘 찍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쉬운 게 아닌데 여기서는 일단 이 같은 왕에서 어떤 게 더 먼저 나왔느냐 이거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의방유치는 뭡니까? 의학 백과사전이죠. 실제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향약 집성방은 약이죠, 약. 그러면 의학 백과사전에는 약뿐만이 아니고 다른 얘기까지 나와 있었겠죠. 그럼 의학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향약 집성방은 1433년에 의방유치는 144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연도를 어떻게 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3번, 4번까지 가셨으면 일단 잘하신 거다. 물론 뭐 공부를 오래 하셔서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신다면 좋겠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런 방법을 취해서 백과사전이니까 좀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 중에서 기역과 리을 중에서 뭐가 더 빨라야 되냐 바로 리을이 더 빨라야 되겠게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틀려도 공부를 하셨다고 해도 틀려도 틀릴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다, 이거는 다 틀린 문제. 선생님들조차도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다 연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연도까지 안다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국시대 문화, 제가 이거는 또 유튜브에 강의를 올렸었는데 뭐 제가 올린 강의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선덕여왕 때 첨성대는 바로 선덕여왕인데, 선덕여왕의 앞글자를 살펴보면 선덕여왕이 처음으로 모란양 나는 분바르고 계율에 안 맞게 자장 9그릇을 대야에 받아먹다. 사실은 7세기 때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 막은 게 일단 그때가 중요한데, 선덕여왕도 또 나름 또 그쪽에서 또 가치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선덕여왕의 업적인 문화적인 파트가 좀 많이 있는데, 선덕여왕 황 이렇게 했을 때 황자 들어가는 왕은 일단 두 명이다. 누구? 선덕여왕과 바로 진흥황이다. 왜냐하면 진흥황 때 황룡사를 만들고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고, 그쪽에 황룡사 구축목탑에 대한 얘기가 또 언급이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황룡사가 만들어져야지 그 안에다 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덕여왕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처음으로 분바르고 바로 첨성대가 되겠고요. 이 첨성대는 고려 때도 천문관측기구로서 첨성대가 있었고요. 이 첨성대랑 똑같은 첨성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모란양 나는 분바르고, 자, 모란, 당나라 황제가 쓴 편지에 보면 모란, 이제 거기 편지와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사료적으로 나오는데, 선덕여왕 때 이제 모란 꽃에 향기가 없다. 이제 선덕여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독백인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는 모란은 왕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신라 중대 때도 그 왕의 정치적 조언자를 했었던 육두품 중에 설총이라고 있죠. 원효의 아들. 그 설총이 신문왕한테 화한계를 바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빗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모란이 왕이고 그다음 장미랑 할미꽃, 이런 예를 들은 것처럼 바로 모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분바르고 바로 분황사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자,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같은 경우는 모자가 무슨 모자라고 했죠? 바로 모방한다. 뭐를 모방한다? 전탑을 모방한다. 전탑은 벽돌탑인데 전탑을 모방한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계율에 안 맞게 자장 9그릇을, 자, 이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자장법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기인해서 그 꿈 때문에 선덕여왕한테 얘기했고 건의했고, 그래서 결국에 선덕여왕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 이 자장법사는 계율종이다. 계율종 승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대하성, 바로 대하성이 함락되는 거고, 이 대하성을 함락시킨 게 누구예요? 백제의 의자왕이 되겠고, 이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김춘추의 아들과 그다음 사이가 죽게 되고, 그 김춘추의 아들과 사이가 죽게 되면서 김춘추가 또 통일의 야욕을 불태울 수 있었던, 또 김춘추가 진골로 떨어졌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꼈다가 다시 통일의 야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거가 또 여기에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때 첨성대 맞죠? 맞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나오면, 자, 아마도 저한테 배운 학생들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기본기가 바로 이겁니다.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딱 쳐야 된다는 거죠. 옳은 거. 그죠? 목탑 양식에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되었다. 자, 이거 제가 또 유튜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미륵사지 뭐라고? 목석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목탑 양식이라고. 미륵사지 목석탑. 그죠? 어떤 사람이 목석 같아 이럴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가야 출신의 우르기에 의해서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가 되었다. 이거는 물론 제 프린트는 없었지만 이건 좀 상식이죠. 우르기 가야금을 신라에 전파했다는 거. 오케이? 요거는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걸 모르시더라도 일단 세모 쳐놓고, 사신도가 그려진 강수대면은 돌무지 무덤으로 축조되었다. 자, 분명히 고구려는 사신도가 언제 발달하게 되냐면
고구려는 풍속도가 초반에 풍속도에 가다가 나중에 사신도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 후기 쪽에, 왜냐하면 사신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교가 되겠고요. 이 도교를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연개소문이 되겠죠. 연개소문이 우리 고구려 후기 사람인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돌무지 무덤 있죠. 고구려의 무덤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든 간에 제일 나중에는 다 무슨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고구려는 초반에 돌무지 무덤이잖아요. 이거는 고구려 초라는 거지. 이걸 보시면 공부를 조금만 하셨다면 이걸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다. 강서대묘에 물론 강서대묘는 돌무지 무덤이 아니지만 일단 요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찾아갔을 때 이게 확실하게 X다. 이건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X니까 4번이죠. 마지막에 여기 5번 옆에다가 4번까지 딱 이렇게 쳐놓고 답안지 마킹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옳지 않은 거 4번 확인하고 4번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진정한 실력이다. 마킹 실수로 내가 떨어졌다. 그게 마킹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실력이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제 딱 읽어봤는데 딱 한 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두 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죠. 체크해놓고 과감하게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볼 때도 모르겠다. 그럴 땐 과감히 찍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때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왠지 내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앞글자를 만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앞글자예요. 두 문자. 자, 저는 모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을 2번 합격해 봤는데 모든 공무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두 문자를 제가 실제로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 만든 방법을 제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후배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지금 이렇게 강사한 지도 꽤 오래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저 밑에서 합격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끔씩 한국사 정통 한국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앞글자나 이런 방법들은 아주 무슨 거지의 방법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감히 한번 그분들한테 다시 되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말 국사 전문가입니까? 국사 교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강사라는 거지. 강사는 뭘 하는 거냐면 물론 학생들한테 국사, 역사, 한국사,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학생들이 최고 빠른 시간 안에 제일 빠르게 맞출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최고의 강사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런 걸 그러면 선동여왕이 첨성대를 만든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선동여왕이 모란용 나는 그 편지를 받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선동여왕이 분바르고 이런 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를 무시하면서 대신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본서를 여러 번 다시 봐야 된다. 기본서를 여러 번 다시 보는 게 그게 암기의 다른 표현 아니에요? 암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암기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뭔가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부란 건 뭐냐면 공부란 건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법 중에 정말 뛰어난 방법이 이 방법이다. 아시겠죠? 행정법이나 이런 법들 이런 교수들이 계시잖아요. 강사분들. 앞글자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쓰겠어요?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이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니 딱 까놓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한테 배운 애들이랑 소위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분들 한테 배운 친구들이랑 둘 다 똑같이 경쟁해서 똑같은 시간 안에 누가 더 빨리 합격하는지 한 내기하자고 해도 저는 거기서도 자신 있거든요.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다른 공부를 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4개월도 일주일에 4시간 동안 수업해서 4개월 만에 국사에서 80점 이상을 다 제대로 공부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다 획득하는데 과연 다른 수업을 들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렇게 되는 친구들은 국사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고 국사는 어떤 과목이냐? 시간을 최대한 투자하지 않고 그만큼 좋은 점수를 뽑아야 되는 게 국사라는 과목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방법 두 문자의 방법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본인들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본인들 방법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의 방법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그거대로 그냥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구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은 문제를 잘 그립니다. 구강이 없죠. 구강. 해당되는 것은 동그라미. 자,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 자, 이런 게 있으면 뭔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고려사니까 고려의 구강 중에서 뭔가 다음 글을 남겼다니까 누구한테 보라고 남긴 거잖아요. 글을 남긴 구강은 거의 없어요. 일단 그럼 글을 남긴 구강의 업적에서는 글이 있어야 되죠. 그 글이. 그러면 고려의 왕들 중에서 후대 왕들의 그다음에 신하들에게 글을 남긴 왕이 누구예요? 바로 훈요 10조. 정계 계백 요소. 내가 훈요 10조는 누구한테? 후대 왕들에게. 정계 계백 요소는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렵게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네들 앞으로 이렇게 잘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읽어보시다 보면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마라.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펴겠다. 자, 이거는 태조의 앞글자에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거란에 대한 강경책으로 보여준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만부교 사건이죠.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거란의 사신들이 선물로서 낙타를 5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거란의 사신들은 옥에 가두고, 그다음 거란 사신들이 가지고 온 낙타를 만부교에다 묶어놓은 그 사건이 있었죠. 그 만부교 사건. 자, 그러면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폈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고려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거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이 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또 있으니 그 전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어디냐? 바로 거란이라는 거죠. 그러면 발해를 멸망시킨, 고구려를 이어받은 발해를 멸망시킨 그 거란 놈들이 가지고 온 낙타는 우리가 키울 수 없다. 거란 놈들 강경책을 펼쳐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왕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태조 왕건이 될 수 있겠죠. 태조 왕건. 그럼 태조 왕건은 테마로 잡으셔도 되고 뭐 두 문자로 잡으셔도 되는데, 테마로 한번 잡아보신다면, 테마로. 자, 그러면 태조 왕건이 해야 될 거, 일단 거란에 대한 강경책도 뭘로 생각하실 수 있냐면 고구려 계승 의식으로.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란에 대한 강경책. 그다음 고구려 계승이니까 고구려의 옛 수도 어디? 서경을 중시하는 거죠. 평양. 서경을 중시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분사라고 해서 집을 나눠주죠. 그리고 또한 자,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으로 영토가 경계가 어떻게 보면 청천강에서 영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청렴. 자, 청영이지만 청렴한 태조 왕건이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두 문자로서 이해적인 것보다 두 문자로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청렴한 태조 왕건이 여기다 쓸게요. 청렴한 태조 왕건, 결혼한 서기분, 정계에서 만취한 흑역사. 그래서 청렴한 했을 때 아까 청천강에서 영만이 되겠고 태조 왕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 영토 경계선은 청천강에서 영만이라는 얘기고, 청천강은 여러분들 이렇게 토끼머리 이렇게 잡아오시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바로 청천강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강동 육주가 되겠고, 서희가 강동 육주 단판한 곳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홍경래 난이 일어나는 것도 청천강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정주 선천 가산 있죠? 이쪽이 바로 이쪽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혼한 서기분, 그래서 결혼 정책을 피고요. 그다음 사실은 결훈입니다. 결훈. 훈요 10조를 반포하고요. 그다음 기인제도가 되겠죠. 기인제도. 호족에 대한 강경책으로서 호족의 자제를 서울의 인질로 잡아서 뭔가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죽이는 그런 인질로 잡는 기인제도가 있었고, 서경을 중시 여기고요. 그다음
정계에서 정계, 그다음 계백 요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만부교 사건 거란에 대한 강경책 보여준 거고요. 취민 유도라고 해서 백성에게 수치할 때는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유도,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10분의 1 거둬라. 10분의 1이 가장 합리적이니까 10분의 1 거둬라. 이 얘기가 되겠고요. 흑역사, 흑창이 되겠고, 자 흑창은 춘대 추납이 되겠고, 그다음 역분전이 되겠고요.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했고요. 그다음 사니까 이건 그 사성제도가 되겠고, 사성제도는 성씨를 하사하는 사성제도도 있고요. 그다음 사신간제도. 이 사신간제도든 아니면 기인제도든 뭐 결혼, 사성정책 다 이건 뭐냐면 태조왕건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호족.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거는 태조왕건의 혼자의 힘도 있었겠지만 태조왕건을 옆에서 보필했던 친신라 정책을 폈기에 신라에 있었던 그 호족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다는 거고, 그 호족들과 쭉 가기 위해서 그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또 그들에게 또 성씨도 하사하는 거고, 그렇게 잘해줄 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견제책으로 사신간과 긴제도 이런 것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평창, 자 의창 상평창, 자, 성종이 되겠고요. 땡이죠. 일단 기인 사신간 제도와 함께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자 기인 사신간 제도는 일단 맞는데 과거제가 틀렸죠. 과거제는 누구예요? 광종이 되겠죠. 자 이거는 매력적인 오답이다. 요거 보고 아 기인 사신간 하니까 맞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X. 자 혼인 정책과 함께 사성 정책을 통하여 호석을 이렇게 호족을 포섭하기도 했고요. 호족한테 이렇게 견제책도 펼치기도 했다. 대호족들한테는 사신간제도, 그다음에 중소호족들한테는 기인제도. 쉽게 얘기해서 기인제도는 뭐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 서울시청에 공익 근무요원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얘를 일을 시키다가 만약에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얘를 죽이는 거. 오케이? 사신간제도는 이 지방에서 잘 나가는 뭐 동해 시장격이다. 만약에 여긴 동해니까 그 시장격을 중앙에다 불러들였다가 그러면 지방에서 역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연대 책임을 물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또 그 지방에 있는 향리들 호장 부호장들, 이런 향리들 호장 부호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군 30만을 조직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건 뭐예요? 관군하면 미친 관군들이 서경에서 정종을 마신다. 누구냐? 바로 정종입니다. 정종을 마신다. 관군, 서경 천도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요. 관군,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군사라고 하기도 하고 관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 요거는 제가 또 야심차게 또 문화 파트 준비해서 또 그대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자 보시면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다. 마우스가 눌리켰나 본데. 죄송합니다. 신편제종 교장 총록했을 때 여기 보면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교장이죠. 교장. 오케이? 교장이 뭐라 그랬죠? 교장이 바로 속장경이라고 그랬죠. 의천, 교주, 송내, 천국엔 흥도화도. 의천은 대각사 의천으로서 문종의 넷째 아들로서 여러 업적이 많은데, 자 이건 교장이죠. 이게 교장. 이 교장도 되고 교강겸수. 이게 바로 속장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모르실까봐 또 해놓은 거고. 그다음 또 뭐 주전도 가면서 각종 화폐를 만들고. 자 이건 내외 겸전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업적. 의천, 교주, 송내에 보면 의천 있죠. 그럼 이건 의천이다. 자, 이건 모르시더라도 의천이 3개면 의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원의 불교인 임재종을 들여와서 전파시켰다. 자, 그러면 임재종을 들여온 거 이 승려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 승려들을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고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고려는 집권 세력이 중요하다. 여러 집권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권 세력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보시면
이것도 고려의 노래에 있는데 호종 문벌무신 검문사대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아까 전에 이어지는 이태천 삼이동부터 이어지는 그 노래 속에 있는 겁니다. 호종 문벌무신 검문사대부 거란송 여진근 몽고원 홍고내구 균통제 지혜오보우 균통제의 지혜요 보우 동해삼재 이렇게 간답니다. 자, 요걸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이거 다 알고 있고 더 빠르게 불러보면 육무성지법진 지령보 후후나 마태우발 경해공고 강연신통 호종 문벌무신 검문사대부 거란송 여진금 몽고원 홍고내구 균통제 지혜여보우 동해삼재 딱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원의 불교인 임재종 자 원나라라는 건 바로 권문세족이 바로 친원파죠. 이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바로 보우죠. 보우. 의천 보우. 답은 3번이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각훈. 자 각훈은 각훈하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수험에서 딱 하나. 뭐 해동고승전. 교종승려. 삼국시대 교종승려 30여 명의 정확히 얘기하면 35명인데 그 30여 명의 그 전기를 쓴 거 각훈이잖아.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기 그죠?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모르더라도 이거 법화신화 자 지혜요에서 우리 진울이 또 중요하지만 요새 뭐라 그랬어요? 요새법 천만백성 토묘참회 일단은 뭐 앞글자도 아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일단 고려에서 중요한 건 의지. 왜냐하면 의천은 교를 중심으로 선을 통합하고자 했고 진울은 선을 중심으로 교를 통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는 게 의지, 교내 정돈, 교광겸수, 내외겸전, 교내 정돈, 정릉의 쌍수, 그다음 돈이니까 돈오점수 맞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진울이랑 해심이랑 진울해심은 진울의 제자가 되겠고 진울이랑 요새 이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운동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여기에서 뭐라고 부른다? 결사운동이라. 그래서 백년사를 결사하여 결사운동이라 법화신앙을 내어세웠다. 여기 보면 글자 나와있죠. 법화가 뭐 하는 거다? 토묘 참회하는 거다. 이게 참회하는 거고 천만백성 천태종 승려가 되겠고 만덕사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를 만덕사 그렇죠? 만덕사. 자, 이게 뭐다? 백년결사다. 그래서 만덕사, 백년사 같은 말입니다. 다. 그 다음 토묘참회 정토신앙이고 묘종을 설법하기를 좋아했다. 그죠? 그럼이고 여기 또 요새. 여기도 요새가 3개잖아요. 요새 갈 수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숙이라는 승려는 중요한 게 아니고 모구자 수신결. 이거는 모구자 수신결이라는 얘기 자체가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울의 업적 중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마음을 닫고자 하였다. 마음을 닫고자 하였다. 여기서 뭔가 진울 선생도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닫기 위해서 예부를 독경하고 오케이? 그리고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을이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가실 수 있고 자 요거는 되게 웃긴 팁으로 한번 맞춰보면 자 보시면 자, 의천이 3개가 있죠. 그럼 3개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요거 3개 중에 2번, 3번,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 요새가 3개 있잖아요. 그럼 요거 3개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럼 여기서 요거 2개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 여기서 진울이랑 수기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진울이죠. 그럼 진울로 가는 것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찍어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출제자가 아마 제가 지금 찾은 것처럼 이런 걸 생각 못하고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출제자들이 빠진 오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구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옛적에 관가의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하였는데 입역을 한다는 건 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해야겠다. 자, 백성을 뭔가 노비까지 사랑하는 임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면 노비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럼 전기 때, 조선 전기 때 노비를 사랑하는 왕은 누구야? 세종이겠죠. 백성을 제일 사랑하는 임금. 맞죠? 그 다음 후기 때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임금 누구였어요? 물론 영조도 있지만 영종조가 되겠죠. 그 중에서 특히 한 명을 꼽자면 정조. 그래서 정조 때는 뭐합니까? 공노비 혁파를 하죠. 공노비 혁파는 물론 정조 때 한 것이 아니고 이반을 했는데 정조가 일찍 죽는 바람에 1801년에 순조 때 하게 되는 거. 어찌됐든 이게 정조가 다 계획한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일단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일단 육아휴직을 준 거예요. 노비들한테 육아휴직. 노비들한테 육아휴직을 준 건 바로 세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형의 판결에 삼복법을 적용하였다. 요 업적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것도 또한 사형수의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서 금부 삼복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영조의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랑 비슷해요. 삼심제랑 비슷하지만 이건 또 따로 삼복법이라고 했을 때는 또 세종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세종이 되겠고요. 세종이 되겠어 이 답이 1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건 1번이 되겠고 2번은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자했다. 자, 태종의 의사 6명에게 4억을 주자하니 호호사양.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개 혼나다. 태종한테 특히 개 혼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태종은 빡세고 센 왕이니까. 그죠? 개 혼나다. 개미자가 되겠고 개는 물론 저거지만 그다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개 혼나다. 동양 최고의 지도다. 세계 지도다. 주자소가 되겠고 호패제도 호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양 양전사업이 되겠고 사원토지몰수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바로 태종이다. 태종. 그 다음 국방력 강화의 진관체제. 자, 뭔가 군사랑 관계되어 있는 건 대부분 다 누구다? 세조다. 세조. 그 다음 도평의사사를 개편하여 의정부를 설치하였다. 도평의사사를 폐지한 거, 의정부를 설치한 건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종인데 자, 이걸 주도한 건 누구다? 태종이다. 오케이? 이걸 주도한 건 태종이다. 이방원의 주도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시고 이건 육아휴직, 백성을 좀 사랑하는 임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맞춰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의 구충탑. 자, 이거 아까 전에 거기에서 앞글자를 분명히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앞글자를 되뇌었던 친구들은 아싸 또 나왔네 문제가 이렇게 가실 수. 누구예요? 바로 자장이라는 거죠. 자장. 그럼 자장은 아주 그때 중요한 승려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오른 거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개를 지었다. 누구예요? 원광법사죠. 원광법사. 수나라와 교통하면서 원광법사 하면 딱 떠오를 게 세속오개가 있고 그 다음 뭐 걸사표가 있죠. 걸사표. 땡.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종. 그죠? 계율종. 자, 이게 바로 자장이다. 통일 이후의 사회 갈등을 통합을 화엄사상. 자, 화가 난다. 제가 문화 정리한 거 한번 보세요. 화가 난다. 누구야? 바로 의상실에서 화가 났다. 이거죠. 의상이다. 오케이? 일심사상을 중요한 일심사상, 화쟁사상, 불교 교리의 중간파랑 유시파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중간파 유시파의 화쟁. 그걸 나타낸 글이 신문화쟁론. 누구다? 바로 원효다. 함사상, 의상, 원효.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음 자료가 나타나는 상황과 관계된 사건, 성혼.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성혼 하면 언제 나와요? 이 성혼에서 당파 싸움, 붕당 정치할 때 나오죠. 그렇죠? 이 성혼. 그럼 이 성혼이 노론하면 이이고 소론하면 성혼인데 자, 그러면 붕당 정치가 딱 시작될 쯤에 그분들이 나오니까 그때가 다 언제 임진왜란 딱 그 모탱인데 자 보시면
종묘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궁궐, 종묘사직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대전란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때 대전란이 바로 뭐예요?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지. 그래서 언제 그걸 다시 궁궐을 중건하는 거야? 경복궁을? 경복궁은 너무 크다 보니까 못 짓다가 언제 있는 거예요? 흥선대원 때 짓는 거잖아. 그죠? 이걸 딱 보고 알 수 있겠죠. 이건 임진왜란이 되겠지.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이건 그냥 빠르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자, 미출친 그에 대해 그는 남은이 인근을 배웠고 요동을 경국하기를 요청하였고 남은이 나오고 조준 맞죠?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정도전. 그리고 여기 보면 진도가 나왔죠. 진도 또는 진법. 그죠? 이러면서 요동을 정벌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에서는 명나라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정도전이 있었죠. 표전 문제까지 있었죠. 표전 문제는 뭐였어요?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정도전이 좀 무례한 발언을 거기다 많이 넣은 거지. 명나라 야 네가 명나라 황제면 다야? 니네도 니네랑 우리나라랑 피카 나라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쓰여져 있다 보니까 명나라 황제가 노발대발하면서 정도전을 빨리 불러와라. 사신 보낼 때 다음에 정도전을 불러라고 하지만 정도전이 안 가죠. 왜? 미쳤어? 가면 죽는데. 그렇게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요청하였고 진도를 익히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 익히게 하는데 누구까지 익히게 하냐면 이방원도 익히게 하면서 모든 중신들을 다 익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요. 이게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읽어봤는데 잘 모르잖아요. 옳지 않은 것이 나왔다. 그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옳지 않은 게 나왔다. 모르겠잖아요. 그럼 딱 읽어보고 모르면 잽싸게 이거부터 보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세 개가 똑같은 걸 나타낼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곤당에서 만곤당 하면 뭐라 그랬어? 만선당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우리 뭐 최선당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만선당은 뭐야? 만선당은 바로 충선왕이라 이거야. 원의 만선당이죠. 원의 만선당에서 누가 이재영과 조맹부가 학술 연구를 했다. 그죠? 이재영과 조맹부. 자, 이재현의 계보 밑에가 누구야? 이세. 그 밑에가 뭐예요? 정몽주, 정도전, 길재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제자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재현은 아까 역사서에서 마지막 성리학적인 역사서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쓰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정도전인 걸 알았을 때 1번은 틀렸고요.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지금 역성혁명이란 게 뭐예요? 성씨를 바꾸는 혁명이다. 오케이? 왕을 바꾼다. 이런 얘기죠. 역성혁명이라는 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한양 도성의 성문과 궁궐 등의 이름을 지었다. 바로 정도전이 이름을 지었죠. 사대문에 다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인의 예지가 다 들어가게. 그래서 남쪽 같은 게 뭐예요? 숭례문.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인의 예지가 있고 중간에 하나가 딱 있죠. 흥인지문 있잖아요. 흥인지문. 그 다음에 숭례문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뭐예요? 보신각종. 그래서 유교의 덕목이다. 오케이? 신. 인의예지신. 충까지 붙이면 충, 인의예지신 하면 유교의 6개 덕목이 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5개 덕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경복궁도 역시 정도전이 지었죠. 모든 조선을 디자인한 건 정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제문감을 지어. 그래서 경제문감이 있고 경제육전이 있어요. 경제문감과 경제육전을 있을 때 경제육전은 경제육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육전은 조준 선생이 주도로 썼기 때문에 경제육전, 경제문감은 경제도전문감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넣어서 암기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근현대사가 나오네요. 보시면 자 이것도 또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거죠. 물론 뭐 제가 마무리에는 정리 안 해드렸지만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놓은 거고요. 조선국 항구에 모르는 일본은 쌀과 작곡을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유튜브에 그 파트를 보시면 되겠고 자, 쌀과 작곡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일본국 정부에서는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뭐예요? 양곡의 여기는 뭐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양국의 무제한 방출.
자, 여기는 뭐야? 무관세다. 이런 뜻이에요. 무관세. 그래서 무무다. 무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조일 무역 규칙이다. 조일 무역 규칙이니까 뭔가 경제랑 관계되어 있는 거지. 무. 사실 입항하거나 출항하거나. 그러면 일단은 무역 규칙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역시 그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래서 입항하거나 출항하거나 어쩌고저쩌고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관세가 나왔고, 그다음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간이 영상하는 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방공령이죠. 관세 방공령. 그다음 하나 최국 대우. 이거 세 가지가 나온 게 뭐라고요? 바로 조일 통상장정이다. 조일 통상장정.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조일 무역 규칙 저것도 원래 조일 통상장정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조일 무역 규칙은 강화도 조약, 즉 병자 수호조규, 병자년에 체결된 거란 말이에요. 1876년 거기에 딸려서 만들어진 거지만 여기는 조일 통상장정은 뭐라 그랬어요? 조일 통삼장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갖추고 있고 이게 언제다? 1883년이다. 1883년이다. 조일 통삼장정, 원삼학사 다 83년이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자, 그래서 이때의 사이니까 70년에서 83년 사이를 찾는 거예요. 이 얘기는 1876년부터 8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찾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옳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정리사업. 자, 화폐정리사업은 언제 이건 고문이 나왔잖아. 고문정치, 고통차. 고문정치가 나왔을 때 제1차 한일협약이 되니까 제1차 한일협약은 바로 1904년 러일전쟁이 있을 때니까 1904년이 되겠고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 이렇게 되겠고요. 해상공국의 폐지를 주장한 정변. 해상공국 폐지를 주장한 정변자가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다? 갑신정변밖에 없고요. 자, 갑신정변에 갑자가 들어갔다. 우리 갑자가 들어간 몇 년이라고? 4년이라고 4년. 자, 이거는 뭐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지만 한번 보신다면 갑자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인계다. 그래서 갑은 4고 4, 5, 6, 7, 8, 9, 10, 11, 1, 0이지 0, 1,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선 1919년이 되겠죠. 맞지? 근데 갑신정변, 갑이 들어갔잖아요. 사라는 얘기야. 사로 끝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어차피 186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그 사이에 있단 말이지. 그럼 갑신정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갑오개혁이 있죠. 자, 이거는 다 1900년대 전에 하는 거지. 갑오개혁 언제야? 1894년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건 언제? 1884년. 자, 그렇게 가셔도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갑신판사다. 갑신판사, 앞글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갑신판사, 84를 가지고 판사라 부른다. 갑신판사 84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84년. 그럼 84년 땡이네. 그죠? 땡땡. 그 다음, 양화진의 청국인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다. 이거는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언제 나오냐? 이것도 이제 노래로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근현대사 노래 재병호 신강리 임재청 갑한테 중방동갑 사무라독대 의일가영포 정기야. 이게 바로 재병호 신이 제너럴 셔모노 사건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기구요.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 되겠고 이건 병자소 조규니까.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모굴란 다 1882년입니다. 82년. 파리파리 임재청 다 82년이다. 이렇게 생각. 재문포 조약이랑 조청상민 수용 무역장정. 바로 이게 조청상민 수용 무역. 갑신정변 84년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청상민 수용 무역장정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82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방공령 사건으로 여기에 방공령이 나왔으니까 방공령. 이게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온다는 거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거 보도 알 수 있잖아. 자, 수능 문제라고 하면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이걸 추론해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공무원 문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경도 방공령 사건으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방공령, 자, 어떻게 하시면 89년에 최초로 일어났는데 방구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구니까. 아시겠죠? 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추진기 일단 대한제국 추진기다. 되게 지저분해졌네요. 대한제국 추진기에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뭐 답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한번 앞글자로 한번 써보면 대한제국은 엄청나게 많아. 광대한 제국, 광대한 제국. 죄송합니다. 원수의 하도 많아가지고 다 쓰진 않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진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광대한 제국 바로 광무개혁이 되겠고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헌법은 대한국 국제로서 대한국 국제는 대한국 국제, 대한구구제. 그래서 국국의 기억을 딱 빼버리면 구구가 되죠. 99년. 오케이? 그래서 99년이고 원수부가 되겠고 황궁우. 그러니까 원수부 황궁우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그 황구단의 부속 건물이 바로 원구단 황구단의 부속 건물이 황궁우가 되겠고 자 시위대가 되겠고요. 오케이? 원수부. 그다음 천안신참 바로 천안은 천일은행 한성은행이 바로 대한제국 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고 교사신참 그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한제국은 어떤 정책을 폈냐 식산흥업 정책을 폈다.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식시키고 부흥시킨다 뭐를 산업을 오케이 교육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전소 사례소 그다음 신참하면 구본신참 슬로건이 구본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이런 뜻이고 상철이 상무국 서북철도국 뭐 이런 것들 만들고 그다음 평량을 쓰고요. 그다음 평식원을 만들고 그다음 양전사업 그다음 실제로 무관학교를 만들고 그다음 해삼이 통상 사무소를 파견하고 그다음 간도 관리사 식산흥업 정책 간도 뭐 진해 있죠 진해 그래서 지게를 발급하고 이건 지게 암원에서 발급하고 내장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대한제국의 업적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봤고요. 시위대 진위대는 일단 맞습니다. 시위하다가 시위대 여긴 진위대는 안 나있지만 진위대까지 오케이 진위대도 맞고요. 그다음 독립신문에 참관을 지원하였다. 대한제국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독립신문은 독립협회랑 독립신문은 일단 연도는 똑같은데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전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미스터 선샤인의 그 변요한이 맡았던 역할. 그래서 신문을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독립협회가 언제입니까? 1896년부터 1898년 만민공동회 간민공동회라는 98년에 한국협회가 해산을 시키고요. 자 이때 바로 언제 이때부터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는 거죠. 고종을 황궁하라는 여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종이 경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황궁하게 되는 게 바로 독립협회가 끝난 다음에 뭐 대한제국이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독립협회가 있는 가운데서 대한제국이 나온 거고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황국협회가 해산한다 그랬죠. 황국협회 잘 읽어보시면 황국 뭡니까? 황제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대한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황국협회가 해산시킬 수 없는 거예요. 황국협회, 황국중앙총상회 다 황제의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독립신문이 참가되는 건 이전이니까 여기 맞지 않죠. 그래서 안 된다. X다.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되겠고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니까 식산흥업정책의 일환으로서 화폐제도랑 중앙은행의 창립을 추진하였고요. 그 다음 황실재정은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그래서 황실재정하는 내장원으로 좀 기존에 농산공부나 이런 데서 담당하던 거 탁치부에서 담당하던 걸 내장원으로 이관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다 맞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걸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2번이 틀렸다는 걸 보심으로써 충분히 답을 찾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선 후기 서학. 자, 서학의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 처음에 서학은 이제 나중에 천주교가 되겠고 처음에 이렇게 서학으로 청나라에 간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게 바로 서학이다. 가끔씩 문제를 어떻게 하면 천주교 신부들이 가지고 온다고 X가 되겠고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이승훈은 영세를 받았고 최초의 영세를 받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영원한 세례? 그래서 최초로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이 언제 죽습니까? 바로 신유박해 때 죽은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가불병전 무기경신 신은 언제 나왔어요? 1년이죠. 그럼 얘 신유박해는 언제냐? 바로 순조가 즉위한 그때인데 순조가 언제 즉위하느냐? 자, 정조 대왕은 우리를 후대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돌아가실 때도 딱 언제 돌아가시냐면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1800년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바로 신유박해는 언제냐면 순조 때 이 정조가 이뻐하던 남인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천주교는 대부분 남인들이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남인들을 싫어하는 뭐 노론, 특히 노론 중에서 벽파들이 또 시파를 박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개념으로 신유박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 이게 딱 언제냐? 1801년이에요. 그럼 신유박해가 1801년이고 그럼 그 전에 신해박해가 있었죠. 신해박해는 언제? 1791년이다. 딱 10년 차이가 난다는 거야. 뒤에 자리만 알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도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연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윤지충 권상현 신주소각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걸 또 진산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는 언제예요? 바로 신해박해 때. 자, 정조 때 어떻게 했다?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다. 저 둘만 죽이고 그 외에는 그냥 관대하게 무마시켰다.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다. 바로 그런데 기해박해라고 그랬잖아요. 기해박해는 언제? 순헌철이 있을 때 바로 헌종 때 일어나는 게 기해박해겠죠. 기해박해, 병호박해 다 이때 일어나는 거죠. 병호박해 때는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종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뭐가 나옵니까? 고종 때 바로 병인박해가 있는 거죠. 66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천황문답은 안정복이 쓴 거고요. 안정복이 1785년에 썼다. 바로 문답을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로 문답을 한다. 1785 바로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김대건이 결국에 포교 중 순교하였다. 바로 신부 김대건 맞고요. 요거 두 개를 바꿔치기 해서 이게 틀렸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바로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이니까 어떤 조직일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건국 시기의 헌법상 경제 체계는 건국 시기 발전 그리고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연관관계를 가진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건국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 오케이? 건국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나 적이 침략하여 점령하고 시간 부역자의 일체 소유자분 및 몰사야 국유로 한다.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읽어봤을 때 일단은 건국 시기의 경제 체계를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조선 독립동맹. 그다음 뭐야? 한국 독립당. 건국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한국 독립당과 관계될 수 있어요. 건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그죠? 건국강령 1941년에 잘 보이나? 1941년 맞죠? 1941년에 그 건국강령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 독립당은 이때 한국 독립당은 뭐해? 임시정부 그 자체다. 40년 이후에
여당이자 임시정부 자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1948년 8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정부 아직 정부가 형성된 게 아니니까 땡이고 자유시 참변을 겪은 거 자유시 참변은 20년대고 자 겪고 러시아 적군의 무장 행위를 당하였다. 이건 언제 20년대 봉온청과 대자산미 대한 독립군단 서해를 총재한 대한 독립군단이 모였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죠. 이건 20년대인데 이것도 노래로 20년대 봉온청간 간단하게 해볼게요. 봉온청간 대자산미 남국북혀 20년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20년대 봉온청간 이렇게 갔잖아요. 자 20년대는 실현과 승리와 실현이다. 봉오동 사건, 훈춘 사건. 봉오동 사건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긴 다음에 일제가 마적을 매서서 훈춘 사건을 이겨서 우리는 다시 실현. 자 청산리 대첩을 일으켜서 와 그죠? 그랬다가 간도 참여 더 세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대한 독립군단 좀 전에 만든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어서 밀산부에 모여서 그래서 자유시에 갔다가 자유시 적군의 배신으로 무장해제 당하고 그랬다가 삼부를 만듭니다. 삼부 성립 참정신으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23년부터 23, 24, 25 참정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미세협정 25년인데 어떻게 하냐 25 밖에서 25 이런 소리 뭐예요? 바로 앰뷸런스나 이런 소리죠. 바로 미치 이런 소리가 나오면 미치 하는 거야. 미세협정이랑 치안유지법.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국외에서는 미세협정이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져서 물론 뭐 치안유지법은 밖에서 만들어져 온 법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앰뷸런스나 이런 게 지나갈 때마다 미치 하면 뭐예요? 아 누가 또 죽나? 미치 미세협정이랑 치안유지법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다음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20년대가 끝나요. 여기 중에서 대한 독립군단 있죠, 그죠? 이건 뭐 40년대가 될 테니까 이것도 땡이고, 그죠? 대한 독립군단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건 뭐야? 여운형과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그다음 중도 우파인 김규식을 의미하는 거죠. 김규식을 모여서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요거고 여기랑은 또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좌우 합작 7원칙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건국 전이기 때문에 이건 건국 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거는 건국보다 한참 광복 전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국 전략정보국 OSS 지원 아래 국내 진공작전 40년대 한국 광복군 그 한국 광복군에 해당하는 한국 광복군의 그 위쪽에 뭐가 있어요? 바로 임시정부 한국 독립당이 있겠죠. 한독당.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선언문. 자 선언문 무슨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선언도 우리 근현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그래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 민중, 혁명 뭐 이런 얘기 있죠. 민중 그리고 요 말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요거랑 그 다음에 폭력 민주화 선언 폭력 여긴 안 나왔는데 강도 일본 자, 이런 말 딱 이런 거 포인트 잡고 이거 뭐다? 이거는 바로 신채호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신채호 선생 뭐 업적도 많지만 간단하게 보면 자 조선 신채호다. 그럼 신채호 선생 하면 거의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대응돼서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식은 한국 박은식이다. 한국 박헌식이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조선 신채호 신채호 선생의 호는 단재 신채호죠. 근데 조선 신채호라고 한 건 조선자가 들어갔을 때 조선혁명선언,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상고사 하면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그죠? 조선사 연구초 다 누구예요? 다 신채호 선생이죠. 그다음 박헌식 선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그렇죠? 박헌식 선생이고 그다음 혼을 강조하셨다. 혼을
혼과 백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고, 역사는 형이고 나라는 체다 이렇게 혼과 백, 형체 이런 말들을 주장하셨고, 이렇게 해서 또 연결 한번 지어 놓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건 단체니까, 그럼 이건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인데 이게 뭐에 지침이 됐냐면 바로 의열단의 지침이 됐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해서 좀 문제가 됐던 밀정의 이병헌 역할로 나왔었던, 지금 그리고 드라마 나오고 있는데 이 뭐더라 기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요즘에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 갑자기 배우가 생각 안 나네. 거기 보면 그 의열단 단장 김원봉. 의외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김원봉 선생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데,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이면 여기와 대비되는 게 누구냐? 바로 김구 선생의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은 뭐 백범일지도 알고 뭐 위인전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대신 김원봉 선생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이 김원봉 선생이랑 김구 선생의 차이가 뭐냐면, 김구 선생은 한인애국단을 31년에 조직해요.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선생 그 수통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아주 홍커 공원에다가 그거 있죠, 아시죠? 이게 32년이 되겠고, 김원봉 선생은 의열단인데 이건 1919년부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훨씬 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랑 김원봉 선생이랑 일제가 그 현상금을 걸었을 때 현상금이 김구 선생이 몇십 배 김원봉 선생이 그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김구 선생이 집이 10채가 현상금이었다면 김원봉 선생 집이 30채 이상이 현상금이었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 의열단의 지침이 됐던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다. 그러니까 조선혁명선언도 알아야 되고, 이 신채호 선생이 쓴 걸 알아야 되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자 이거 23년인데 이것도 아셔야 되고, 이것이 의열단의 지침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의열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성하였다. 바로 이것이 뭐냐? 임정과 관련되어 있으신 김구 선생의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이고요. 자,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과 대선을 거뒀다. 이거는 뭐 대한북로 독군부 같은 청산리 대첩을 일으킨 김자진 장군, 그죠? 대한독립군 뭐 여러 군대들이 있죠. 여러 군대가 합친 대한북로 독군부 뭐 이런 군대가 싸운 거고, 그다음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같은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 민족혁명당을 만드는 건 민혁당을 만들 때 보시면 바로 의열단이 민혁당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민혁당, 민족혁명당에서, 자, 이거는 몇 년이냐면 민혁당, 민족혁명당 몇 자예요? 민혁당 3자죠. 민족혁명당 5자죠. 35년이에요. 이게 35년 민족혁명당이.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됐다가 이게 37년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바로 조선민족전선자주연맹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바로 군대가 뭐예요? 조선의용대가 생기는 거죠. 조선의용대를 크게 민혁당 산하로 보기도 하는데, 조선의용대가 창설된 게 1938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것도 땡이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 문제가 좀 괜찮은 문제네. 자, 원산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일으킨 거, 그건 뭐 노동자들이겠죠. 자, 이건 연도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 몇 자일까요? 9자죠. 광주 학생항일운동 몇 자일까요? 9자죠. 그래서 이건 다 29년이다. 이건 29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건 다른 것이 틀린 걸 보는 것보다 요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맞겠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느라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고산의 우르르. 자, 이때 모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사료예요. 이것이 잘 봐두시고, 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그죠? 신고산의 정신대, 지원병 정신대. 자, 이거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거. 30년대 때, 자, 뭐 해야 된다? 지징. 사실은 제가 또 우리 또 여기
이걸 찍고 도와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요즘 바빠가지고 못 올렸어요. 이거를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올렸으면 이게 딱 나오는 건데. 예. 근데 하여튼간 지징지징하면 이거 뭐냐면 30년대는 20년대는 쪼개지 않지만 30년대 두 군데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 38년을 기점으로 해서 38년 전, 그다음 38년 후가 있는데 바로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제는 모든 걸 수탈하려고 마음 먹고 그래서 38년에 뭘 만들냐면 국가 총동원령 또는 총동원법 이렇게 해서 그걸 제정하게 됩니다. 이 38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거 뭐 더 자기네 나라 사람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징은 38, 39 1년 차이죠. 그 다음 플러스 5 하면 43, 4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는 뭐냐면 지원병이고 저기 나온 지원병 징은 징용이 되겠고 지도 역시 지원병인데 자, 지원병 중에서 성인인 지원병이 있고 그 다음 아이 지원병이 있다. 아이 지원병은 뭐라 그래요? 학도 지원병. 그러면 학도 지원병은 나중에 나오겠지. 그죠? 좀 더 다급해졌을 때 나오겠지. 징용과 징병 중에 널널할 땐 징용을 하겠죠. 그 다음 더 다급해질 땐 징병을 한다. 그 징병에 이어서 정신대가 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44년 그럼 지징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지징이니까 기억에 돼. 지원병. 그냥 이거는 육군특별지원병. 정확한 명칭이 육군특별지원병령 병인데 요걸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학생들이 여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땡이죠. 아니지. 그죠? 처음에는 징병제는 여기 나오는데 아니죠. 땡. 그죠? 국민징용령에 징용령 여기 나오는데 땡. 아, 쏘리. 자, 니은 보니까 니은이죠.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실수할 뻔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써놔야 돼. 지. 그지? 정. 여기 써놔야 돼. 국민징용령 아니네. 이거 아닌 거는 딱 맞아떨어졌는데 물자 공출 장려를 잠시만요. 지원병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일단 지원병 죄송하네요. 여기 보시면 1번이 답이겠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왜냐하면 그냥 지원병이 이 지원병도 될 수 있고 이 지원병도 될 수 있지만 이때가 나왔을 때 이미 정신대가 나온 걸로 봐서 정신대니까 여기가 정신대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요때니까 요 지원병은 이미 보낸 상태겠지. 그죠? 그러면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 이때는 이미 학생도 모집 대상이 맞기 때문에 1번이겠네.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하였다. 이건 아니죠. 정신대는 그 멀쩡한 처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네 그 성적인 그런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용도로 쓴 거죠. 위안부를. 그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징을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제 또 이렇게 그냥 이거 내가 아는 거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실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줄친 이때 제의한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자, 원납전이라고 하였다. 그죠? 흥삼 당원군이다. 자, 이거는 제가 또 흥선대원군인데 흥선대원군에 뭐 후예도 계시겠지만 이건 수험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든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상군부를 부활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 당백전, 원납전. 자, 당백전과 원납전은 그 기부금이고요. 당백전은 이제 돈을 만든 건데 화폐를 발행한 건데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아까 전에 나왔었죠. 임난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실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일들을 하는데 자, 그 국왕대니까 흥선대원군이고 이땐 고종이 있었지만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었기 때문에 최익현이 하야라고 하기 전까지 섭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고종 때지만 흥선대원군의 업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세안도가 제작되었다. 세안도는 김정희의 세안도가 되겠죠. 추사 김정희 선생은 조선 후기가 되겠다. 여기서 조선 후기라고 하면 근대 전이란 얘기예요. 철종 그 전까지. 그죠? 삼정 이정청도 마찬가지고 철종 때고요. 삼정 이정청 철종 때 뭐 임술 농민봉기와 관계되어 있는 거지.
임술 농민봉기가 바로 철종 때 일어났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바로 세도 정치 기간이 순헌철이 되는데, 바로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요. 홍경래의 난의 원인은, 여기서 원인들이 좀 중요한데, 홍경래의 난의 원인은 서북민에 대한 차별,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고, 그 다음 철종 때 바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건 진주 밀란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산이 되는 형태인데, 동학 농민운동의 과정과도 좀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의 원인은 뭐다? 삼정의 문란이다.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이다.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삼정이정청도 설치됐지만, 결과론적으로 삼정이정청, 삼정이정절목 제대로 실효성이 있지 못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철종 다음에 고종때고, 이 고종때 흥선대원이 뭘 합니까? 바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그런 개혁정책을 피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틀렸고요. 상군부가 부활되고 삼수병이 강화했다. 삼수병은 훈련도감의 포수, 살수, 사수가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삼군부 하니까 흥선대원 맞죠?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럼 비변사의 권력이 높을 때인데, 바로 흥선대원이 하나 업적 중에 뭐예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면서, 또한 우리 아까 전에 그 정종 때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그다음 의정부를 설치했듯이, 그건 이제 태종의 주도로 했지만 정종 때라 그랬죠. 이 일은 정종 때라고. 근데 그렇게 했듯이 바로 흥선대원 때 어떻게 한다고? 흥선대원 때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시킨다. 왜냐하면 비변사에 있던 놈들이 다 부패 온상이거든. 그래서 비변사부터 형파시키고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비변사가 이때 권력을 가질 수가 없겠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 자, 농지를 취득한다. 이건 뭐예요? 농지개혁법이 되겠다. 그죠? 법령이라고 했고, 법령 및 조약. 이거는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토지조사 사업과는 맞지 않고 정부에 기속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요거는 바로 농지개혁법이 되겠고요. 농지위에 임야도 포함되었다. 자, 우리는 농지개혁법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토지개혁법이라고 한다.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했어요. 근데 토지잖아. 토지니까 임야도 들어가겠지. 근데 우리는 농지죠. 농지니까 농지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오케이? 들어가지 않는다. 신안공사가 보유하는, 신안공사는 언제? 신안공사는 미군정청 시기죠. 미군정청 시기니까 그때 보유하던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때는 농지개혁은 이미 정부가 미군정이 끝난 다음에, 미군정이 끝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다음이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 전이죠. 미군정 기간에. 중앙토지행정처도 마찬가지다. 미군정 기간에 중앙토지행정처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분배받은 농민은 평생 생산량의 30%를 55년간 상환하였다 해서 150%를 5년에 나누어 상환. 5년에 나누어 상환하다 똑같은 얘기니까 30%잖아요. 그래서 30% 하면 3정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를 3정보로 제한했다. 북한은 5정보지만 3정보다. 3정보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토지 자본을 산업자본화로 만들려고, 산업자본처럼 만들려고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데, 일단은 농지개혁을 실시한 것은 49년인데 49년에 하다가 50년에 이제 공포가 됐고, 50년에 바로 뭐가 일어나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는 농지개혁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바로 50년대 후반까지 가서야 그나마 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이건 좀 작네. 자, 1960년대, 일단 60년대가 나왔으면 이거 잘 봐야 되겠죠. 60년대에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다. 밑줄친 파병이다. 파병. 60년대 파병하면 뭐예요? 베트남 파병이다. 자, 베트남 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은 우리나라의 조건을
건단 말이죠. 베트남 파병을 하는 조건으로 그 베트남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인들을 보냈다. 그래서 5천 명이 전사당하고 15,000명이 부상자. 그래서 고엽제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 정도를 많이 당했는데 이 베트남 파병 때 보면 언제냐면 1964년부터 1973년까지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른 거. 일단 요거란 걸 알아두시고 베트남 파병이란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 파병이란 걸 알고 계신 다음에 이걸 별로 읽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발췌개헌안 통과. 발췌개헌 이거 언제예요? 자, 이승만이 개헌한 거 두 가지지. 이승만 대통령 때 개헌한 게 이승만 때 발췌개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4.4.5익 개헌이 있다. 발췌개헌은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간선제로 대통령이 당선됐다가 그 다음에는 간선제로 힘들 것 같아서 발췌해서 자기 본인이 원하는 건 직선제. 그래서 직선제로 하고 그다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건 국무위원 불신임제. 그거 두 개. 그거와 양원제까지 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별로 실효성이 안 됐고 본인이 원하는 직선제로 해서 또 다음에 또 대통령이 당선되십니다. 발췌 두자잖아요. 1, 2 몇 년이 52년이 되겠고 4.4.5입 4.4.5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 바로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은 철폐한다.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건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임은 두 번 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게 바로 4.4.5입이 되겠고 왜 4.4.5입이냐면 이 국회의원 정족수에 거기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153.6 딱 해서 그럼 이게 153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반올림을 하면 154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통과한 거야. 4는 죽고 5는 올린다. 반올림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몇 년이야? 1, 2, 3, 4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4년이다. 그럼 발췌개헌안 통과 52년인데 이거는 60년 되니까 그냥 땡이죠. 기억 땡이야 그냥 일단.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지만 보면 되지.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되었다. 브라운 각서가 바로 베트남 파병 조건으로 쓴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AID 차관도 공유해 주겠다고 했고 그 베트남 파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약속했어요. 그게 브라운 각서가 되겠고 그래서 이게 니은이 맞으니까 곧바로 3번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본다면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차관이나 이런 것들 공유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자,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는 또 다른 건데 이건 50년에 있었던 거고요. 오케이? 이건 50년에 우리 300산업 때 그 미국에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랑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한미 삼호 방위 조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삼호 방위 조약은 몇 년이다? 53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53년이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생각하셔도 이건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찍어봤고요. 근데 여태까지 한번 풀어봤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국가직이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난이도가 되겠고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실수를 한번 할 뻔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실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도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그 한국사는 어떤 과목이냐면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는 과목이고 최대한 적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도 배우시는 강사분들이 있겠지만 그 강사분들을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그분들이 뭐 커리큘럼을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국사는 그냥 강의 한 번만 듣고 그다음 암기할 것들을 만약에 강사가 줬다면 그 암기할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강사가 준 대로 그걸 암기해서 빠르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사 부분에 걸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 볼 때도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을 거고 그리고 국사의 공부에 걸리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적용해서 다음에도 또 좋은 결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사나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또 올릴 거거든요. 내용이나 그러니까
한국사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때에 따라서 국어도 올릴 테니까 수험생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